말단 병사의 전설 제108장 그럼 그 전함은 그냥 무적이라는 거 아냐? 유아은이 걱정스럽게 강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비록 그녀는 전함을 직접 지휘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맞아도 끄떡없는 괴물 같은 전함이 눈앞에 떠오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강진우가 뭔가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질문을 듣지 못했다. 이마를 찌푸린 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저 톱날 전함의 핵심은 두꺼운 선체와 순간적으로 터지는 폭발력인데 두께는 그렇다 치고 그 미친 폭발력을 내는 엔진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저번에 봤던 벌집 전함은 겉모양만 비슷했지. 실제 내부는 메인 엔진 외에 에너지 전달용 보조 엔진 몇 개 더 달려 있었거든. 그걸로 만문 화포 동시 발사가 가능했던 거고. 게임처럼 단일 엔진 하나 달려있는 구조는 아니었단 말이지. 강진우는 턱을 쓰다듬으며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설마 이번에도 그런 식인가? 아니지. 보조 엔진 몇 개 더 단다고 저렇게 미친 폭발력은 못 낸다. 설마 그 미지의 군수업체가 진짜로 그런 미친 엔진을 개발한 거야. 강진우가 생각에 잠긴 채 멍하니 있자 유아은은 그의 팔을 툭 치며 다시 한번 물었던 질문을 반복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강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무적은 아니야. 단지 근접전에선 위협적인 정도지. 그 말을 듣자마자 사혜린이 다급히 물었다. 그럼 그런 전함을 상대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강진우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 무심히 말했다. 간단해. 걔네한테 접근 안 하면 돼. 주변에 지뢰를 깔아두고 멀리서 화력을 집중해서 한 지점을 계속 쏴 관통되면 끝이야. 만약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몇 척 희생하는 셈치고 엔진 쪽만 노려. 못 움직이게만 만들면 전쟁 끝난 후엔 찜을 하든 구이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아니면 미사일로 내부 조종사를 기절시키거나 전함 자체를 행성에 박아버려서 바위에 끼게 만들든지. 아니면 톱날 사이에 끼워진 컴퓨터 센서를 폭파시켜서 그 전함을 장림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강진우의 말에 방금까지만 해도 긴장하던 여성들이 다들 안도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유아은도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전자파로 방해하는 건 어때요? 그건 안 돼. 저렇게 두꺼운 선체는 어떤 전자파도 차단할 수 있어.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러고는 바로 임설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말했다. 설인아, 캐무 가문 쪽 정보 수집 강화해. 이 괴물 전함을 납품한 그 수상한 군수업체가 누군지 꼭 찾아내야 해. 임설이는 말없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젠 진짜로 위성 간첩망을 배치할 때가 됐구나 하고 결심했다. 맞다. 사혜린 강진우가 그녀를 향해 지시했다. 지금 당장 부대 이끌고 우란, 윈터, 오드 행성 근처 성역에 지뢰를 설치해. 각 구역마다 상업 통로는 한 개씩 남겨두고 그 대신 그 3개 통로에는 순찰 전함도 배치해둬.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변 세력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사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지뢰는 우리 영향권 안에 까는 거야. 누가 뭐라든 말든 알바하냐. 강진우는 말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돌려 유아은에게 물었다. 상업 통로 3개면 충분해. 부족하면 사혜린한테 더 만들라고 해. 유아은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죽은. 원래 우리 성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상단들이 다들 안 왔어요. 중간에 경로 이탈한 곳도 있고요. 지금 항구는 출하 못한 물건들로 포화 상태예요. 원래 우리 영지에서 하루 쓰는 물자만 해도 고급 수송선 10척 이상 분량인데 지금은 행성 전체 물자까지 쌓여 있으니. 뭐라고? 왜 그 상단들이 안 와?
우리 물건이 질이 안 좋거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잖아. 강진우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유아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원래 영지 물품은 전부 최상급이에요. 가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고요. 예를 들어 신선한 냉동 소고기 1톤에 10,000 무라이 코인. 생수 한 마리도 10,000 코인. 다른 지역보다 몇 배는 싸요. 그 정도면 누가 봐도 가성비 최고인데. 그런데 왜 거래를 안 하는 거야? 강진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아은은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몰라요. 상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거래 안 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강진우가 임설인을 바라보자 그녀도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보국에서도 아직 별다른 정보는 못 얻었어요. 물건이 안 팔리면 백성들은 수입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세금도 못 걷는다고. 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중얼중얼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발을 멈추고 유아은을 바라봤다. 우리 직접 상단을 꾸리면 어때? 가능하면 민간 물자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운반해서 파는 거야. 유아은은 살짝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린 상업 루트도 없고 판매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외부 상단이 알아서 가져가서 팔았던 거라. 그럼 만들면 되지. 없는 길은 우리가 만들고 없던 시장도 우리가 찾는 거야. 강진우가 흥분해서 외쳤다. 게다가 이동 중에 주변 성계 정보도 수집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임설인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요. 저 찬성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우의 계획에 동의했다. 좋아. 바로 실행 들어간다. 강진우가 곧장 지시를 내렸다. 사혜린, 고급 수송선들 일부 빼서 무장상선으로 개조해. 얼마나 걸릴까? 사혜린은 곧바로 머리를 굴리며 말했다. 고급 수송선이랑 상선은 구조가 비슷해서 냉동 시스템만 추가하고 무기보관소 몇 개만 제거하면 돼요. 인력 다 투입하면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좋아. 그리고 그 상선에 위성 정찰 장비 몰래 심어둬. 상업 활동하면서 동시에 정찰도 할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사람도 뽑아. 눈썰미 좋고 말빨 세고 술 잘 마시는 사람 위주로. 장사판에선 그런 인재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수송선 안에 60명 기갑병 숙식 가능한 공간도 만들어. 임설인, 넌 지금 바로 인터넷 뒤져서 이 근처 국가들 중 우리 물건 필요한 데 있나 찾아봐. 찾으면 내가 직접 물건 들고 간다. 그러고는 다시 유아은 쪽을 보며 말했다. 무라이국에 상업회사 하나 등록할 수 있을까? 그런 간판 하나 있으면 무란성계 세력들한테도 당당하게 드나들 수 있잖아. 유아은은 바로 대답했다. 무라이국에서 회사 등록이요. 그거야 간단하죠. 무역 종류랑 회사 규모만 적고 현지인보다 약간 비싼 외국인 등록비 내면 바로 가능해요. 지금도 당장 등록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임설인의 책상으로 향했고 강진우와 다른 이들도 흥미롭게 따라가서 구경했다. 유아은이 우주은행 시스템에 접속해 국가 항목에서 무라이국을 선택하고 곧바로 상업 서비스 메뉴를 누른 다음 회사 등록 프로젝트에 진입했다. 유아은은 당사자인 강진우에게 묻지도 않고 신청자 이름란에 자연스럽게 강진우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카메라 앞으로 억지로 밀어넣더니 얼굴을 촬영해 회사 대표 사진란에 등록했다. 주소는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허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회사명을 입력하는 칸에 이르자 유아은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회사 이름은 뭐로 할까요? 우리 행성의 주력 생산품이 소잖아.
우주소 소무한 상사로 하자. 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동시에 찌푸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주소소라니. 하지만 유아은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오히려 깜짝 놀라 소리쳤다. 무한. 죽은. 무한상사 같은 이름은 보통 뭐든 끼어들고 간섭하려는 업체들이 쓰는 거예요. 괜히 그런 이름 썼다가 시비 걸릴 수도 있다고요. 무슨 시비? 어차피 우리 고기 팔고 무역도 하고 틈나면 스파이 활동도 하고 기회되면 무기까지 살 수도 있잖아. 이 정도는 돼야 무한상사란 이름이 어울리지. 설마 이런 이름 쓰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아은은 말없이 고개만 저은 채 계속 허위 정보들을 등록해 나갔다. 그리고 회사 규모를 선택하는 칸에 이르자 가만히 화면을 보던 강진우가 갑자기 외쳤다. 특급으로 선택해. 이름도 위풍당당하게 가자. 유아은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 등록비가 떡하니 떴다. 등록금 10억 무라이 코인. 강진우는 곧바로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유아은에게 건네며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알기론 말라연방에서도 대기업 등록해도 1000만 말라 코인도 안 되던데. 유아은은 화면 아래를 가리켰다. 죽은. 아래 설명 안 보셨어요. 특급 회사는 등록금이 기본 5억인데 외국인은 2배로 받는다고요. 그러고는 카드 들고 물었다. 이체할까요? 강진우는 이를 악물고 은근히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국인이라니. 무라이고, 너네 참 밉다. 좋아, 이체. 그리고는 인증을 위해 다시 얼굴을 카메라 앞에 들이댔다. 잠시 후 컴퓨터에서 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카드에서 정확히 10억 무라이 코인이 빠져나갔다. 등록 과정이 거의 끝나자 임설이는 말도 없이 한 장의 공용 전자카드를 꺼내 유아은에게 건넸다. 유아은은 그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등록이 완료되자 다시 그 카드를 뽑아 강진우에게 툭 던지며 말했다. 이게 바로 주군의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강진우 일행은 그 카드를 바라보며 멍해졌다. 이렇게 간단해. 한 목소리로 모두가 물었다. 유아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응, 원래 이래. 너무 책만 믿지 마요. 무라이국은 세금 더 받으려고 돈만 내면 그냥 바로 등록해줘요. 심사 같은 거 없어. 강진우는 곧바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물었다. 근데 세금은 우리가 장사해서 돈 벌면 얘네가 어떻게 걷는데 카드에서 그냥 자동으로 빼가는 거야. 유아은은 웃으며 말했다. 외국인은 세금 안 걷어요. 대신 매년 등록금만큼의 유지비를 내야 해요. 그거 안 내면 회사 등록 바로 취소당하죠. 강진우는 못마땅하다는 듯 영업 허가증 카드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투덜거렸다. 이런 허접 시스템. 아니었으면 무라이국 간판 빌릴 이유도 없는데. 에휴. 그는 고개를 돌려 임설인에게 말했다. 설인아, 상업정보 수집은 내가 맡아. 그리고 가능하면 이 근처 성계지도 하나 구해. 안 되면 말라연방으로 돌아가서 장사해야겠지. 임설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혜린, 우리 빨리 가자. 저 수송선들 개조부터 마무리하자. 강진우는 사혜린의 손을 덥석 잡고 뛰듯이 방을 나섰다. 잠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던 유아은은 정신을 차리고 임설인에게 물었다. 설마 주군이 직접 상단 이끌고 장사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임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군 성격 보면 그럴 가능성 매우 높아요. 말도 안 돼.
행성 점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려고 해. 그럼 여긴 누가 지켜? 안 돼. 내가 가서 막아야겠어. 유아원은 울컥하며 외치더니 그대로 임설인을 뒤따라 달려나갔다. 임설인은 계속 덜컹거리는 대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였다. 이제 와서 상단들이 중주성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걸 알았지만 그 탓에 성계 지도도 구할 수 없게 된 현실이 아쉬웠다.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외지 상단이 못 들어오면 지도도 못 구하지. 결국은 현지 상단들 중에 중앙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를 갖고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임설이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 없나? 상해 회장들 전부 소집해. 한편 중주성이 우란, 윈터, 오드 행성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고 순찰정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다. 우란과 오드는 평소 중주성에 대해 야심을 품고 있던 곳 두 곳의 수뇌부는 이 보고를 접하자 한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설마 강진우가 우리의 속내를 간파한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긴 순간 두 지도부는 나란히 병력 재편 계획을 잠시 멈췄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었다. 반면 윈터성 지도부의 반응은 아주 전형적이었다. 회의합시다. 윈터공화국 의회당. 의장석엔 노란 반점이 얼굴에 흩어져 있는 노년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허름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윈터공화국의 의장이자 대통령이었다. 그는 조그만 나무망치로 책상을 툭툭 두드려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조용히 시킨 뒤 탁한 눈빛으로 의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중주성의 지뢰 설치건에 대해 각자 의견 있으신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면에 앉아있던 젊은 의원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중주성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이런 침략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왼쪽 의원석에서 또 다른 젊은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반대합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세력권 내에서 지뢰를 설치한 것이며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 건 아닙니다. 다른 세력의 내정에 간섭하는 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오른쪽에서 또 한 명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단들의 항로 안전이 문제예요. 중주성의 비민주적인 행동에 항의하고 상업 통로 개방을 요구합시다. 중주성은 독재 세력이에요.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독재자들과 협상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의원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렇게 한 명이 말하면 다른 의원이 반박하고 다시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곧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이건 윈터 의회의 길상이었다. 의장석에 앉은 노 의원들과 주변의 원로들은 누구 하나 말릴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각자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어떤 이는 옆자리 의원과 수다를 떨며 낄낄대고 어떤 이는 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겼다. 더 심한 사람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다. 의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몇 시간 후 의원들이 지쳐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의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나무망치를 두드렸다. 이 사안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내일도 제 시간에 오셔서 계속 논의 바랍니다. 그는 노 의원들과 함께 일어나 떠났고 남은 젊은 의원들은 휘파람을 불며 흩어졌다. 그들의 차 안에는 골프채와 테니스 라켓,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화려한 복장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정장 차림에 깔끔한 고급 수트를 입고 두꺼운 서류초를 품에 든 강진우는 부주소 소무한 상사라고 커다랗게 쓰인 눈부신 백색의 수송선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유아은에게 물었다. 전부 다 싫었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결국 설득당하고 포기한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부 싫었습니다. 냉동 생선,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종류별로 전부요. 등급 분류와 각 지역별 가격표도 컴퓨터에 다 입력해뒀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주군. 정말로 전투함 몇 척도 안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무란 성계는 혼란하긴 해도 해적이 없는 유일한 성계라잖아. 게다가 설마 해적이라고 해서 상선 보자마자 쏘겠어. 우리 각 배에 기갑병도 50명씩 탑승시켜놨는데 전부 100만 대군에서 뽑힌 정예 중에 정예야. 그런 애들이 있는데도 해적이 선탑한다고. 되레 해적이 후회하게 될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해적도 상인을 필요로 해. 그들도 물건 사야 하니까 우리처럼 교역 상대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유아은은 그 말을 들은 뒤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래도 혹시 해적을 만나면 제발 꼭 스스로를 먼저 지켜주세요. 강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유아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고마워. 꼭 그렇게 할게. 강진우의 시선을 받은 유아은은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더니 뭔가 떠오른 듯 활짝 웃었다. 아, 맞다. 임설인이 말했어. 가는 김에 방문한 행성들의 군사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상업 정보. 또 간첩 위성 탑재 때문에 모든 수송선을 개조해놨어. 각 배마다 위성 발사구를 장착했지. 덤으로 자위용 포탑도 화력을 강화했으니까 웬만한 순찰정이랑도 붙어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중주성의 창고가 한 주일치 생산량밖에 못 버텨. 가급적 빠르게 고객을 확보해줘. 식자재는 오래 쌓이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주군도 알잖아. 임무 완수 보자. 강진우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하더니 말했다. 그럼 난 출발.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송선으로 향했다. 그러자 유아은은 다급히 강진우의 팔을 붙잡고는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이건 말라연방 특유의 가족 간 작별 인사였다. 강진우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가장 가까운 수송선으로 뛰어갔다. 유아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수송선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다. 수송선에 탑승한 강진우는 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맞이하는 검은 정장의 호위대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일어나, 일어나. 밖에서는 그런절 같은 거 하지 마. 우리 지금은 장사꾼이라고. 예, 주군. 우람한 체격의 호위들이 깍듯하게 대답하며 일어났다. 아니야, 주군이라 부르지 마. 사장님이라 불러. 장사꾼이라면 외형부터 제대로 꾸며야지. 그렇게 말하던 강진우는 갑자기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 물었다. 도연이 너, 여긴 왜 있어? 너 격투병단 단장 맡은 거 아니었어? 어수룩한 인상의 류도연은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다. 주군이 나간다는 소문 듣고 사해린 대인께 부탁드려 따라붙었습니다. 강진우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아, 내가 있으면 해적도 걱정 없겠네? 하지만 너도 이제부턴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해. 주군이라고 불렀다간 정체 들통난다. 도연은 비록 꾸밈 없고 우직한 성격이지만 말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아, 다들 자리로. 출항 준비해. 강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조타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이 향, 어디서 맡아봤더라. 향기의 주인을 찾기도 전에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팔을 감싸 안았다.
동시에 귓가에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군, 저도 따라갈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역시나 그의 팔을 꼭 붙든 이는 다름 아닌 강민하였다. 군복을 벗고 흰 셔츠와 검은 끈 치마를 입은 모습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3살 어린 그녀에게서 강진우는 늘 여동생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같이 가서 돈 벌자고 유아은이한테는 얘기했어. 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다 말하고 왔어요. 그럼 됐지. 아, 그리고 이제 죽은 단이야. 오빠라고 불러. 강진우의 말에 강민아는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오빨, 오빨. 그리고는 강진우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다. 그럼 오빠가 제 진짜 오빠가 되어줄래요? 응. 그럼 너 내 동생 되기 싫어. 강진우는 웃으며 조타사에게 추락 명령을 내렸다. 아니에요. 될래요. 되고 싶어요. 강민아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불러봐. 오빠. 지휘 의자에 앉은 강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빠. 강민아는 수줍게 입을 열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진우는 더 놀리려는 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하지 오빠가 이따가 사탕 사줄게. 으앗, 오빠는 진짜 못됐어요. 강민아는 발을 콱 구르며 얼굴을 붉히고는 강진우의 팔을 흔들었다. 자꾸 저를 애 취급하잖아요. 저 17이에요. 하. 아직 미성년자잖아. 오빠가 사탕 사주는 건 당연한 거지. 몰라요. 이제 안 놀아줄 거예요. 강민아는 삐진 척 손을 뿌리치고는 강진우에게 귀엽게 코를 찡긋하며 토라졌다. 강진우는 웃음을 머금은 채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지휘 의자 앞에 컴퓨터를 켰다. 임설인이 입력해둔 상업 정보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아는 그런 강진우의 모습에 장난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의자 옆바닥에 앉았다. 조그맣게 고개를 들어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는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17,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소녀의 아름다움이 완연했고 부끄러움이 채 가시지 않은 홍조와 순수한 표정이 어우러져 주변의 호위병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인내심이 약한 몇몇은 은근슬쩍 침을 삼키기도 했다. 이번 수송선 임무에서 기갑병 부대장으로 임명된 류도연은 주변을 넋놓고 바라보던 호위들 중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금세 강민아가 금속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걸 보고는 곧장 호위병들의 숙소로 뛰어갔다. 처음엔 모두들 그가 왜 갑자기 튀어나가는지 몰랐지만 이내 그가 베개를 하나 들고 돌아오는 걸 보곤 마음속으로 자신을 욕했다. 이런 멍청이! 저런 좋은 아부 기회를 왜 난 생각도 못했지? 류도연은 강민아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가씨, 이걸 받으시죠. 강민아는 베개를 보곤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류도연은 양손을 휘휘 저으며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눈도 함부로 못 뜨며 황급히 물러났다. 주군이 막 여동생으로 받아들인 인물에게 무례라도 했다간 큰일이니까. 강민아는 베개 위에 조심스레 앉아 다시금 강진우의 지휘 의자 옆에 기대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 순간 어떤 위상 변화를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설령 알았다고 해도 순수한 이 소녀는 아마 그걸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자신이 동경하던 오빠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컴퓨터 안의 상업 정보를 전부 검토한 강진우는 이윽고 수송선이 대기권을 벗어난 걸 확인했다. 그는 항해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좌표는 명예성, 공간 도약 준비해. 그는 마음속으로 본토 상해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상황 판단 잘하네. 이 좌표 아니었으면 진짜 말라연방으로 되돌아갈 뻔했잖아. 그 외에 다른 현지 상인들은 오드 제국 정도까지만 다녀왔다니. 고작 그 정도 거리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람. 항해사는 즉시 해당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다른 수송선들로도 신호를 전송했다. 그 순간 강민아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니, 오빠. 명예성은 어느 세력의 행성이야? 왜 거기로 가는 거야? 아직 오빠라는 호칭이 익숙지 않은 듯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명예성은 무란성계 중앙에 있는 누명의 연방의 수도야. 정보에 따르면 거긴 무려 15개의 행정성을 가진 연합국이지. 그러더니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왜 가냐고. 거기서 육류 가격이 급등했다는 첩보가 있었거든. 우리 고기들, 거기 가면 아주 쏠쏠하게 팔릴 거야. 강진우는 중얼거렸다. 회장님, 제발 그 정보 아직 유효하기만 해줘요. 허탕이면 진짜 멘붕이다. 강민아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행정성이 15개나 된다고요? 저희는 하나 차지하는 것도 죽을 뻔했는데. 거기 혹시 무란성계 최강 세력이에요?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정확하진 않아. 우리가 가진 정보가 부실해서 확답은 못해. 일단 우리가 입수한 자료상으론 가장 강한 건 맞지만 솔직히 몇 개 세력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 행정성 수백 개 가진 괴물 세력이 없으란 법도 없지. 그의 말을 들은 강민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곧 도약 시작이다. 얼른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자 강민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 고급 수송선은 도약 중에도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강진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부드럽게 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곧 도약이 시작되었고 중주성의 감시실, 스크린에 떠있는 순백의 수송선이 한 줄기 성광과 함께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아은과 임설인, 사예리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신들이여, 제발 우리 죽은 간이 사장님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소서.